오늘은 우리들이 읽고 쓰는 한국 소설의 전통은 고대 소설에서 어떻게 현대 소설로 흘러왔는가, 우리들이 읽고 있는 그 소설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수탉은 어둠 속에서 목을 길게 빼내리고 울어서 새벽을 열고, 파도는 먼 과거의 바다에서부터 쉼없이 줄기차게 이쪽 현재의 바다로 달려와 갯바위와 모래톱에서 하얗게 부서짐으로써 우주 속의 시간이야말로 가장 준엄한 파괴자이고 또한 냉엄한 진실임을 말해줍니다. 수탉은 어둠과 빛의 간극 속에서 빛을 불러오려고 소리치는 광야 한복판에서 소리치는 모세처럼 고독한 자이고, 파도는 생성과 소멸의 간극 속에서 모든 것을 소멸적으로 몰고 가는 무례하고 준엄한 율동 그 자체인데, 그것은 시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진 듯 보이지 않는 전통과 보이는 현대의 간극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모두 수탉과 파도의 의지와 율동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탉이 새벽에 꼭띄워하고 울어서 새벽을 불러오는 것, 그것의 의미, 그 시간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설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 춘향전과 심청전과 흥부전, 병광세전은 한국 민족의 전설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입센의 페리건트, 괴테의 파우스트는 그 민족의 전설과 신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존 스타인백은 고장난 트럭으로 가족을 잔뜩 태우고 이주하는 노동자 가족을 보고 분노는 포도처럼을 썼는데, 그것은 성경의 민족 이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일리아드, 오디세이는 그리스 신화에, 까뮤의 소설들은 시지프 신화에 뿌리하고 있습니다. 로맨가리, 하늘뿌리는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후일담을 쓰고 있는데, 그것도 신화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읽으면서 트로이의 목마 이야기를 연상했습니다. 카란차키스의 히라빈 조르바, 그리스인 조르바도 크레타 지방의 신화나 전설에 뿌리하고 있습니다. 그 신화나 전설이야말로 우리 이야기의 그 뿌리입니다. 그 속에서 모든 것이 태어났으니까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한강의 여수의 사랑을 보면, 그 한강의 소설 속에는 그 신화나 전설적인 것, 그런 것들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탱자에 접목을 한 유자는 재래종 유자에 비하여 향기가 미약합니다. 서구에서 수입해온 소설 형태는 자칫 뿌리를 도외시할 경우 그 향기가 미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세상과 사이버 세상에서 전통에 대한 의식이 무시되거나 흐려지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경계하는 뜻으로 한국의 현대소설은 전통에 얼마나 깊이 뿌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국 소설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서포 김만중의 구운몽, 이광숙의 꿈, 한승원의 꿈, 김성동의 꿈은 모두 삼국유사 속의 이야기에 뿌리하고 있습니다. 황석영의 바리대기는 바리대기 신화에 뿌리하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이 땅의 신화 전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령 시인 서정주의 시색에는 신라 세상의 그윽한 이야기들의 뿌리를 뽑고 있습니다. 김동희의 황토기는 신화적인 전설에, 무녀도는 무속에 뿌리하고 있습니다. 등신불은 불교설화에, 영마는 한국 민족의 영화살 의식에 뿌리하고 있습니다.
이청준의 선악동 낙원에는 마을에 전해오는 학전설에 뿌리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은 사머니즘의 뿌리를 둔 채 새로운 우주 한벌 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뿌리의 줄대기 작업. 나는 그럼 어떤 뿌리에 줄을 대고 있는가? 깊이 살펴보면 나의 작업들도 전통 신화나 전설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나의 절작 불의 따른 무속에 뿌리하고 있습니다. 아재아재 발아재는 순음경의 보련한 비군이 설화에 뿌리합니다. 저의 소설 패초는 병광세 전에서 두 인물의 이미지를 가져왔고 우리들의 돌탑은 아기장수 신화에서 포구는 백수광부 설화에서 가져왔습니다. 신화나 전설을 소설에 물줄기를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신화나 전설이 있으면 그것을 여러분들 소설 속으로 끌어들이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백수광부 설화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강 건너지 말라니까 임은 기어이 건너가더니 강에 빠져 저승에 갔네. 이미시여 이 몸 앞으로 어찌하리까. 공무도와 공경도와 이게 한자로 된 것을 번역한 겁니다. 고조선 광리자고는 강가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아내 여옥에게 이러한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허리에 술병을 찬 머리 허연 사람이 모래밭길을 미친 듯이 달려오더니 강을 건너가더군요. 강 한가운데 이르러 빠져 죽었는데 얼마쯤 뒤에 그를 뒤쫓아온 여자가 모래밭에 두 발을 뻗고 슬피 울더니 강물에 뛰어들어 버렸소. 아내는 위의 공무도와 가사를 공후에 맞춰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광리자고가 그 얘기를 해주니까 자기 아내가 그와 같은 노래를 지어 불렀다. 공무도화가. 강 건너지 말라니까 임은 기어이 건너가더니 강에 빠져 죽었네. 나는 어찌할까요? 그런 노래입니다. 고금주에 그것이 기록되어 전하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잘못 기록된 듯 싶다. 광리자고의 아내 여옥은 명석하고 자상한 여자였다. 살림살이를 깐깐하고 짜임새 있게 했습니다. 남편이 한눈 한번 팔지 못하도록 관리를 잘했습니다. 아내의 부추김에 따라 남편은 낮이면 부지런히 밭을 일구었고 밤이면 집에 들어와 짐승들을 돌보았습니다. 점차 그는 살림살이의 틈바구니에서 지시가 할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자기의 틀에 박힌 삶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어서 노자 한 푼 없이 길 떠날 차비를 갖추고 그대로 강을 건너 달아났습니다. 자기의 직시갈 것 같은 삶으로부터 도망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직시갈 것 같은 삶, 아내와 함께 살면서 집안일에 살림살이가 얼마나 복잡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숨 쉴 틈 없이 짜임새 있는 그런 삶 속에서 살면 직시갈 것 같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도망친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머리에 미친 듯이 강을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은 머리 허옇게 생긴 미친 남자 백수광부와 그 남자를 뒤쫓아 달려와서 뒹굴며 통곡하다가 강물에 뛰어들어 죽는 여자의 모습이 그려졌다. 땅거미와 함께 집으로 돌아간 그는 그것을 실제로 본 것이냐 아내에게 이야기하였다. 이 글을 읽고 난 당신은 혹시 그 머리 하얗게 센 미친 남자의 넋이 씌어 헤매거나
몸부림쳐 본 적이 없으십니까? 이것은 제가 쓴 장편 소설을 포구 속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현대 사람들은 딱 짜임새 있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거나 집에 오면 아내한테 묶여야 되고 자식들을 가르쳐야 되고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어떤 자유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미친 기운, 그것이 백수광부의 넋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남자들에게는 모두 다 백수광부의 넋이 스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수광부의 넋에 따라서 바람을 쐬우러 휙 나간다든지 가출한다든지 그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단편 미망하는 새는 한국의 신화에서 가져왔습니다. 그 신화는 우리들이 인간의 원초적인 행위 가운데서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소설에서 성을 어떻게 묘사하고 진술해야 성스럽고 아름답고 신비하고 슬퍼지는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전통 혹은 그 향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는 어떤 소재와 줄거리가 확보되었다 할지라도 금방 지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움과 삶의 진실에 바탕하게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것은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것, 말하자면 나를 있게 한 전통의 뿌리내기인 것입니다. 전통은 우리 민족만이 가지는 독특한 향기의 다름 아닙니다. 소설은 꽃입니다. 사람과 벌레들을 취하게 하는 그윽한 향기 없는 꽃이 꽃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꽃에는 반드시 향기가 있어야지. 나는 바닷가에 나고 자랐습니다. 바다는 육지보다 더 짙은 신화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화는 성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성은 우주를 있게 한 원초적인 율동입니다. 그 율동이 내 소설 속에 스며들고 배어들곤 하는 게 아닐까. 그 바다의 응달개포에는 천만년의 신화가 살고 있었다. 흩어지면 별빛, 햇빛, 달빛, 안개, 바람, 땅, 하늘, 숲, 벌레, 이슬, 물결 소리가 되고 한데 모이면 유령 같은 거대한 괴물이 되어 꿈틀거리고 술렁거리고 알아되었다. 그 응달개포는 이 험한 사람들이 오직개라고 이름에 부르는 자그마한 연안이었다. 검푸른 해송숲이 빽빽하게 들어선 두 개의 산고비가 자줏빛 바위를 디딘 채 바다 깊숙이 묻히면서 연안을 만들고 있었다. 두 산고비 사이에는 흰 모래밭이 있었다. 모래밭 너머로는 솔숲 짙은 계곡이 쇳물로 넘어가는 잔등의 메밀씨 같은 바위 밑으로 음험하게 베어 들어갔다. 그 계곡에는 여기저기 옹달샘들이 많고 질척질척한 습지가 많았다. 사람들은 그곳을 복골이라고 불렀다. 아기 복골이라는 말이었다. 이것은 그 바다 끝며 넘치며의 서두를 제가 가져왔는데 이 서두는 굉장히 신화적인 것입니다. 합리와 비합리의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이 한국 소설의 전통은 고대 소설에서 어떻게 현대 소설을 흘러왔는가. 그런데 우리 소설은 우리 민족에게 흘러오는 그 신화에 뿌리하고 있다. 제 소설도 그러한 신화 속에 뿌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민족의 그 신화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들은 그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소설 속으로 도입하거나 소설 속에 그것이 스며들게 하면 좋은 소설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원 선생님의 강의는 매주 1회에서 2회 업로드합니다. 교재는 한승원 글쓰기 비법 108가지입니다. 글쓰기는 영혼을 맑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약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